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쪽 다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0억 정도 코스피 매수, 기관 투자자가 280억 매도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27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600선에서 조금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지금 높이지 못한 채로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이제 증시가 상승세를 멈출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세의 패턴과 삼성전자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지금 코스피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코스피가 골고루 좀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강하게 또 나타난다면 코스피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매수를 멈추었고요. 계속 이제 수천억씩 매수를 이어오던 패턴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종목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많은 매수를 했었고, 그게 이제 크게 매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멈추는 모습인데요. 이게 매도로 전환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특별한 매수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50억 정도네요. 투신 보험 팔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1% 정도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종목이 좀 이제 상위 종목이 약세를 최근에 띄다가 오늘 반등을 좀 했는데도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지 않죠.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가 살아나기까지는 이 코스닥의 움직임이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최근에 좀 꺾인 모습이죠. 아무래도 상위 종목의 바이오 종목들이 또 꺾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코스닥에 강한 테마가 좀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하락으로 출발해서 보합 정도,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는 여전히 이제 보합 수준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합으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큰 반등 없이 계속 L자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내려가면 조금 더 이제 나스닥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진이 있다. 그러나 절반 정도 반등하고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에 대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1466원으로 또 조금 올랐습니다. 1470원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21선도 완곡하게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환율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곧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이 환율이 급격하게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코스피에 신규 유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로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엔화가 모두 다 우리나라 환율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도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1,590원, 거의 1,6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는 원화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코스피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래도 들어와 줬고요. 근데 매수세가 툭 끊어졌고 이게 언제까지 또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코스피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썩 내키지는 않는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지금 1% 이상 선물 지표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열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큰 움직임 없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68.7달러고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로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달러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달러 지수는 우리나라 환율처럼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치로 보았을 때는 0.66 정도 그 정도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과민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모두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가 필요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8%입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4.2%를 깨는 듯 하면서도 4.3%대까지 다시 한번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한 달 내내 이제 비슷한 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고요. 4.3%에 대한 그런 저항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물가지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가가 당연히 높게 나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치솟게 되고요. 최근에 미국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국채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뭐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채에 대한 매도에 대한 수량을 줄이겠다. 혹은 이제 국채로의 수요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4월 달부터 해서 이 국채에 대한 매도량을 줄이기로 했고요.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러한 이제 소식들이 들려왔다면 이미 기대 심리에서부터 이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금 떨어지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이제 건강한 조정을 주었고요. 나스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다가도 다시 저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 2번 정도 내릴 거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제 관세, 산업별 관세, 뭐 상호 관세 이런 다양한 관세를 통해서 이런 고율 관세 부담을 지금 시장에 떠안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들이 뭐 일시적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4월 2일부터 더티 15개 국가 기준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부동산 가격의 그런 높은 상황으로 물가 지표가 높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물가 지표에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람들의 이 물가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요거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소비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물가가 높다라고 나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이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죠. 실물 경기는 죽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어느 순간 빵꾸가 날 수 있는, 그죠?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3월 14일에 발표되었던 5년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3.3%에서 3.9%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9%가 나온 적이 사실 이 데이터상으로는 21년 3월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방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마지막 주죠. 그렇기 때문에 PCE 지표 발표될 거고요. 여기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또 뭔가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될 거고요. 4월 11일에 또 요 5년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거고, 4월 2일 날 들어가면서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호 관세가 크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일부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들이 다 이제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식료품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라는 그런 이 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물가들이 높기 때문에 이 식료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실물 경기가 줄어들면서 죽어가지만 금리를 또 내리면 언제든지 여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들이 시장이 지금 풀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 인플레이션이 되었을 경우에는 1900년대처럼 금리를 다시 한번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애매하게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경기 침체로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망가뜨려야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3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치솟았던 식료품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푸틴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조급해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종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지속해서 이 성장률을 높이고 우크라이나의 땅들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펼쳐나가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계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러시아의 승부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트럼프 뜻대로 진행이 될지도 의문인 거고요. 그게 이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푸틴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는 척 하면서도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1.5% 정도 하락했고요. 26,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시작부터는 계속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6,600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 이제 증시가 좀 바뀌었죠.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시간 외 거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거래에서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하고요. 조금 이따 그 가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는 380만 주로 전날 금요일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래가 적은 모습이었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또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21선이 꺾이는 모습에서 계속 반복된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투자자에 의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 81,000주가 JP모건으로부터 매도가 나왔고요. 신한증권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떨어졌던 그런 주가들이 대부분 이 JP모건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 패턴이 사실 제가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계속 제가 경계를 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21년도에 이때도 코스피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었다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한번 크게 튀고 또 이제 25,000원 수준에서부터 같은 자리를 계속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오른쪽이 꺾이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쯤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움직였던 패턴과 너무 유사해서 지금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속 반복된 패턴을 인위적으로 지금 그려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시장의 분위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재개와 함께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해서 그런 이제 빅 이벤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서서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분위기에다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계엄 이 상황 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계엄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그런 이제 AI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을 받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AI 대규모 투자가 최근에서야 실시가 되었지만 그 AI 대규모 투자를 꺾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대를 한번 올렸다가 공매도를 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가격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지금 형성하는 이유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투자 수급은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자 많이 들어왔었지만 또 55만 주 이탈을 하면서 매도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JP모건에 의해서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6만 2천 주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 투신, 보험, 금융투자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떻게 이번 주가 흘러갈 거고 다음 주 공매도 재개되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비티 공매도 잔고는 24만 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잔고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이 26,800원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체거래소의 가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체거래소에 지금 총 거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원 정도 시간의 가격이 올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크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의 거래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래원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JP모간이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전날은 80만 주 매수를 했지만 지금 이제 5일 정도 평균했을 때 JP모간이 지금 나타난 38만 주 매수를 했고요. 10일 평균을 하면은 또 이렇게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반대에서는 또 신한증권에 이렇게 매도가 좀 있고요. 계속 저 창구가 몇 년간 계속 반복됐던 것을 저는 매일매일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차 잔고가 1860만 주까지 증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계속 공매도 금지되어 있을 때 분석하던 대차 잔고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 잔고를 이렇게까지 늘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목 상세입니다.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네요. 당일 물량이 집계가 되진 않았는데 추정 물량이 53만 주 매도 정도 진행되었고요. 네, 23.9%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전히 동일한 지점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번 주에 주가를 잠깐 띄우고 다음 주 공매도 재개 때 다시 한번 공매도에 그런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이제 저 비슷한 구간에서 횡보를 할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같은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재개되었던 2021년 주가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언급되는 것이 유럽의 한수원이 사업을 지금 포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그 기회가 예상보다 지금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전 기술에 대한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강세를 보였지만 한전 기술은 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원전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OI까지 체결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큰 소식이 없고요. 오히려 폴란드에 대한 원전도 한수원이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이전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대한 본계약이 사실 아직 들리지 않고 있죠. 월 말까지 체결을 한다라고 했으면 벌써 일정이 나왔어야 됩니다.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한수원의 사장이 비행 일정을 가지고 체코로 방문을 한다. 언제 본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벌써 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4월 달로 이미 계약에 대한 지연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필 공매도 재개 이후에 본계약이 밀린 만큼 그 불확실성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LOI 계약 체결까지도 지금 이제 만약이라도 한수원이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신규 유입보다는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고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점점 줄여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됩니다. 나의 수익이 크다면 충분히 지금은 베팅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만큼 시장이 침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그런 경기 활성화와 함께 AI에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에 대한 그런 힘으로도 충분히 3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그러한 성장성보다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초반까지는 좀 이제 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이 원전 수출 차질은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약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2012년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건도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라서 본격적인 이제 계약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폴란드에 대한 우리나라 수주는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던 정부 1차분의 3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계약을 이제 소식이 들려온다면 다시 한번 힘차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개당 3천억 정도 잡고 주기기가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주와 함께 이제 뭐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가 또 우크라이나 쪽에 웨스팅하우스가 우크라이나 쪽에 또 원전 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이 가능하고요. 점점 이제 유럽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소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동력이 조금은 지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X에너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NRC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조금 이제 이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그런 AI 관련 종목들이 그런 가능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 두산에너빌리티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AI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조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방향을 이어준다면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외에 다른 테크 기업들과도 X에너지가 협력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빅테크들과의 이런 X에너지가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첫 호기가 언제 건설될 수 있을지를 언급을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계약 소식도 충분히 지금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올릴 수 있고요. 이제 루마니아는 당연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외에 다른 국가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 쪽에, 특히 필리핀 쪽에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UANC 대신에 최근에 이제 다른 소형 원전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와 한수원이 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델이 조금 2030년대까지 가야지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모델이 좀 더 상용화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하든 한수원이 하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루마니아 이외의 다른 국가에 SMR이 추가로 수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미국 내에 듀크 에너지라든지 그런 큰 에너지사와 이 뉴스케일 파워가 큰 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몇 개월이 꽤 지났는데도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꽤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불확실성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이제 NRC에 대한 인증이 뉴스케일 파워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NRC 인증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그런 수주 소식이 들려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 소식도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청을 또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기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기까지도 추가로 3기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와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온타임 온버짓, 제때 빠르게 싸게 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이 가격 측면에서는 또 중국이 워낙 싸기 때문에 경쟁자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또 카자흐스탄과 인접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카자흐스탄 원전이 올해 7월 정도에 입찰이 될 텐데 어떤 국가에 이제 넘어갈지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계약이 필요합니다. 합의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한 것이 사실 유럽에서의 그런 대형 원전 철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철수를 한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추가 계약 소식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에 대한 그런 추가 계약이라든지 추가 가능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AI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이 미국의 거시적인 그런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 소비 심리는 악화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동이라든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추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가스터빈에 대한 또 큰 계약의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리뷰를 해왔던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애매하고 분명히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였던 시기가 사실 몇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21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기류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안전을 최우선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좋겠지만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계속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코스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도 많은 경제 이벤트들이 있고 다음 주까지도 그 이벤트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2주간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 해소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지 나쁜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